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오늘 오전 북가주 산호세 VTA 라이트 레일야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비롯해 9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희생자 8명을 낸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총격 참사를 규탄하며 의회에 신속한 대응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인종정의와 지역경찰 관리 및 통제, 환경 이슈 등 내부 이슈들로 정책 초점을 크게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말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미 전역에서 3,700만여 명이 장거리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동부 일대에서 주로 아시아 음식점 주인들의 집만 골라서 턴 8인조 절도단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추적 장치와 워키토키 등 첨단 장비까지 동원해 여러 주를 넘나들며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공화당 지지층 셋 중 둘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합법적 당선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정보당국의 분석이 엇갈린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지난 조사가 부족했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건당국자들의 촉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GSK와 비어바이오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항체 치료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경제 재개에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오르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3도,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북가주 산호세에서 직장에서의 총기 난사로 9명이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26일 오전 북가주 산호세 VTA 라이트 레일야드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용의자를 비롯해 9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셰리프국은 26일 오전 6시 35분 산호세 다운타운 인근 웨스트 영거 애비뉴에 위치한 BTA 레일야드에서 총성을 들었다는 목격자의 911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용의자는 VTA역 수리공인 57세 남성 사무엘 카시디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용의자는 사건을 벌인 후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26일 오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다음 일터로가 오전 시프트에 일하는 직장 동료 전원을 향해 총을 난사했으며 희생자 중 일부는 용의자와 함께 수년을 함께 일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라이트 레일로드에서 최소 8년을 근무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은 용의자의 집에서 다량의 총기와 화기가 발견되었으며 VTA 에이전시 측은 사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희생자 8명을 낸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총격 참사를 규탄하며 의회에 신속한 대응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너제이에서 발생한 끔찍한 비극에 대해 보고받았고 세부 사항은 아직 기다려봐야 하지만 확실한 건 있다. 최소 8가족이 다시는 전체가 되지 못하리라는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인 여성 4명 등 아시아계 6명을 포함해 8명이 숨진 애틀란타 총격과 콜로라도주 볼더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등을 거론하며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나는 의회에 미국 내 총기 폭력의 확산 종식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총기 소유자 대다수를 포함한 미국 국민의 요청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희생자 추모를 위한 조기 개양도 지시했습니다. 이날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시내 경전철 시설에서 총기 난사로 최소 8명이 희생됐으며 총격 용의자도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얼바인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1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와 건물 피해는 없습니다. 산불은 오늘 새벽 3시 35분 얼바인팍 남쪽 241번 톨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수시간 안에 진압됐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 해 동안 정상 운영이 어려웠던 디즈니랜드가 오늘 타주 방문객들의 입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측은 가주경제 개방일인 6월 15일을 기점으로 해당 지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하며 이날 입장 티켓은 현재 구매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두 개의 테마파크 측은 입장객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코로나19 음성 결과 확인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테마파크들은 지난 4월 30일을 기해 가주민들의 테마파크 입장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두 테마파크들의 개장 시간도 늘어나 디즈니랜드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는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두 곳의 테마파크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검찰총장을 맡은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인종정의와 지역 경찰 관리 및 통제, 환경 이슈 등 캘리포니아 주 내부 이슈들로 정책 초점을 크게 전환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지난 4년간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에 맞서 국가적 문제와 최전선에서 싸워왔던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인종차별, 지역경찰 감독 및 지원, 환경 이슈 등 캘리포니아 주 내부 문제로 정책 방향을 크게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의회의 인준을 받아 공식 취임한 지 한 달이 된 필리핀계 롭 본타 총장이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인종증오 범죄 등 인종차별 대책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증오범죄 대책 마련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본타 총장은 주 검찰 내부에 인종정의국을 창설해 증오범죄 추적과 경찰 등 지역 사법기관들의 편향된 치안 관용과 맞서 싸우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본타 총장은 아태계 주민들에 대한 증오범죄 추적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그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아태계 주민들의 증오범죄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타 총장은 지역경찰 비리 사건에 소극적이었던 그간의 과거 관행을 버리고 주 검찰이 경찰 비리 사건에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도록 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 사건 수사를 위한 새로운 전담 부서를 창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 부족으로 강간 사건 수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찰에 대한 재정 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 이슈에 대해서도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타 총장은 취임 직후 기존의 환경정의국 조직을 대폭 확대해 환경오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정의국은 베세라 전 총장 시설인 지난 2018년 신설된 부서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과거 4년간 캘리포니아 내부 이슈보다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 대한 소송 대응에 주력했던 주 검찰이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하고 있으며 지난 1개월간 보여준 주 검찰의 정책 방향 전환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가 26일 개막했습니다. 한미은행이 오늘 26일 2021년도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가 26일 개막했습니다. $150만 상금을 두고 패티 타바타 나킷, 박인비, 한나그린, 김세영, 고진영, 김효주, 데니얼 강 등 총 64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승부를 겨루는 이번 대회는 우승자 예측 변수가 많은 매치 플레이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첫날부터 승부에 대한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진행되는 섀도우 크릭은 골프 팬들 사이에서 꿈의 골프 코스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이번 대회를 위해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그린과 페어웨이가 재정비되어 있으며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조경으로 관람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오픈은 최근 초청 입장만 가능한 이번 대회 관람 기회를 골프 팬들에게 제공하는 두 차례의 온라인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벤트를 통해 관람의 기회를 얻은 LA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인 김현태 씨는 뱅크 오브 호프 덕분에 말로만 듣던 최고의 골프 코스를 방문해 LPGA 대회 관람의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는 심정을 전하고 타이틀 스폰서가 자신이 이용하는 한인은행이라는 점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은행이 26일 2021년도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0명의 이사진에 대한 1년 임기 재신 임과 외부 회계법인으로 크로우 LPB 선정 등 4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안건 처리가 마무리된 후 이어진 경영 현황 발표에서 반일이 행장은 지난해는 팬데믹에 따른 영향으로 은행이 사회를 위해 해낼 수 있는 역할의 소중함을 재차 느낀 기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를 지원한다는 포커스를 유지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으로 팬데믹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말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미 전역에서 3,700만여 명이 장거리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메모리얼 연휴 기간인 내일부터 31일 사이에 미 전역에 3,7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떠난다고 추정했습니다. 올해 메모리얼 연휴 기간의 여행자 수치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2,300만 명과 비교해 60%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이전인 2019년 동기간과 대비하면 13% 낮은 수준입니다. 남가주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여행객 170만 명보다 64%나 증가한 28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CDC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여행객들은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여행 전후 코로나19 진단 검사 등의 안전 지침을 지켜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6분입니다. 수요일 5시 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60번 이스트 방향 71번 사우스와 교차점에서 조금 전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가필드 에비뉴 구간에서 차량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중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101번 이스트 방향 위네카 에비뉴 구간에서도 뺑소니로 인한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18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헤이븐 헐스트 에비뉴 구간에서도 5시 정각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왔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잉그로드 에비뉴 구간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놀스 코엔가 블루버드 구간에서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70번 놀스 방향입니다. 빅토리 블루버드에서 차량 화재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170번 놀스 방향 로스코 블루버드 프리웨이 엑시트 쪽에서 뺑소니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건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지난해 11월 3일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공화당 지지층 셋 중 둘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합법적 당선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극심한 정치 지형 양극화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 불복 여파가 지지층에게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퀴니피엑 대가 지난 18일에서 24일 성인 1,31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공화당 지지층의 66%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합법성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같은 비율인 66%의 공화당 지지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길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은 2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의 85%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하는 이들이 공직에 출마하길 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현실 정치에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공화당 지지층 내 여전히 막강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지도자로 남아있고 공화당의 후보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퀴니피엑대 여론조사 분석가인 팀 멀로이는 공화당 지지층은 대선이 도둑맞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를 원하며 재출마할 수 없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엇갈린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지난 조사가 부족했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미국 보건당국자들의 촉구에 이어 나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곳은 동물에서, 한 곳은 실험실에서 유래했다는 쪽에 기울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초 보고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해 90일 안에 다시 보고하라고 한 겁니다. Today, the president asked the intelligence community to redouble their efforts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that could bring us closer to a definitive conclusion and to a report back to him in 90 days. 기원을 밝혀야 다음에 올 세계적 대유행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작다는 보고서를 내놨지만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press China to participate in a full, transparent, evidence-based international investigation with the needed access to get to the bottom of a virus. 앞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과 앤디 슬라빗 백악관 선임 고문 등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도 진상 규명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 필요성이 이처럼 다시 확산하면서 중국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전임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중 갈등의 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식품의약국이 GSK와 비어바이오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항체 치료제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12세 이상의 경증에서 보통 정도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만 GSK 비어의 항체 치료제인 소프트비맙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소프트로비맙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 정도 지난 21일 소프트로비맙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낸 바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백신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약품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서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 중화 능력을 보이는 항체를 선별해 그 유전자를 삽입한 세포를 배양해 대량 생산하는 식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을 인선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재무부 금융 제재를 총괄하고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들이 저승사자라 부르는 자리입니다. 테러 자금 담당 차관보에는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모든 국가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인사가 기용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에 브라이언 넬슨을 지명했습니다. 재무부 금융 제재를 관장하는 테러 금융정보국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넬슨은 2028년 LA 올림픽 조직위원회 수석 법률 담당으로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서 여러 고위직을 담당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국적 범죄 조직 대응과 인신매매 조직 해체, 돈 세탁 및 최신 범죄 근절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등의 분야 감독을 담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중 미국과 유럽 회원국들이 벨라루스의 여객기 강제 착륙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EU 회원국들이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별도 성명을 내고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이번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벨라루스가 야권 인사 라만 프라타세비치의 체포를 위해 아일랜드 항공사 라이언에어 소속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데 대해 전례가 없고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벨라루스의 행위는 국제민간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했을 뿐 아니라
유럽의 안전 규정과 국제법을 무시한 행위였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EU와 미국은 각각 벨라루스의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EU 27개국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임시 정상회의를 열고 벨라루스 여객기의 역내 항공 비행과 공항 접근을 금지하는 제재안에 합의했습니다. EU는 이미 지난해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후 시위대 탄압을 이유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을 포함해 벨라루스 인사 88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여객기 강제 착륙과 프라타세비치의 체포는 국제규약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EU와 보조를 맞춰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안보리 내 EU 회원국이 별도 성명을 낸 것은 러시아와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 감싸기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 앞서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도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적이 있다는 논리로 벨라루스를 두둔했고 중국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한 흑인 남성을 허위 신고에 물의를 일으킨 뒤 직장에서 해고된 백인 여성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오늘 센트럴파크에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에이미 쿠퍼가 최근 맨해튼 연방법원에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퍼는 지난해 5월 센트럴파크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채워야 한다는 흑인 남성의 지적을 받자 경찰에 전화를 걸어 흑인 남성이 내 목숨을 위협한다는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흑인 남성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자 역풍이 불었습니다. 당시 쿠퍼가 일했던 프랭클린 템플턴은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인종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퍼는 전 직장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로 규정하는 성명을 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말다툼을 한 것도 흑인 남성 탓이라는 것입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새를 관찰하는 취미를 가진 흑인 남성은 자신뿐 아니라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다른 시민과도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쿠퍼가 요구하는 보상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고 쿠퍼의 소송에 대해 프랭클린 템플턴 측은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북동부 일대에서 아시아계 주민의 집만 골라서 턴 8인조 절도단이 붙잡혔습니다. 주로 아시아 음식점 주인들의 집을 노린 이들은 추적장치와 워키토키 등 첨단 장비까지 동원해 여러 주를 넘나들며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연방검찰청은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델라웨어주 등 최소 4개 주에서 50개 이상의 주택을 털어 거액의 현금과 보석, 무기 등을 훔친 혐의로 8명을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뉴요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시아계 레스토랑 업주들이 자택에 현금을 쌓아놓고 있을 것으로 믿고 아시아계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업소들을 우선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음식점에 주차된 자동차들을 뒤져 주소를 알아내거나 자동차에 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낸 뒤 아무도 없을 때 사다리로 2층 창문을 통해 진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달 뉴욕 퀸스의 두 가정집에서 각각 10만 달러, 7만 8천 달러를 도둑맞았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2019년 1월 뉴저지주 애튼타운의 한 아시아계 음식점주는 자택에서 50만 달러의 현금과 보석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체포 후 절도단의 한 멤버는 인터넷으로 인도와 중국 음식점을 검색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며 집에 많은 양의 현금과 보석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수사당국에 진술했습니다. 이들 일당의 범죄 행각은 최근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 뉴요크 사무소의 조지 크라우트 주니어 특별수사관은 아시아계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 근거한 뻔뻔한 범죄라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이 시기에 이들을 체포한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다 아바나 증후군으로 불리는 뇌질환을 겪은 미국 외교관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적절한 치료와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감각기관 이상과 뇌질환 등 뇌질을 겪은 21명의 외교관과 배우자들은 서한에서 미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불만을 표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및 아바나 증후군이 의심되는 기타 국가에 대한 책임검토위원회 설치와 피해자 복리후생 지원과 치료계획 수립, 장기 모니터링 등
11개의 권고안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서한에는 쿠바와 중국 등에서 일하다 아바나 증후군 판정을 받은 이들이 참여했으며 서한은 브라이언 맥키언 국무부 부장관과 최근 괴질 피해자 지원 법안 마련에 참여한 초당파 상원의원들에게 발송됐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쿠바와 중국에서 보고된 60건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유럽과 아시아 등 해외에서 근무한 정보기관 종사자, 외교관, 군인 등 최소 130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질환에 시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괴질은 2016년 쿠바의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중앙정보국 직원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처음 알려졌고 쿠바의 수도 아바나의 이름을 따 아바나 증후군으로 불렸습니다. 종말론 신도로 알려진 한 부부가 아내의 아이들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은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아이다호주의 대배심은 남편 체드 데이벨과 로리 벨로우가 벨로우의 두 아이를 살해했다며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데이벨은 전 아내인 태미를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데이벨은 태미가 숨진 뒤 몇 주 뒤 벨로우와 재혼했습니다. 대배심은 이들 부부에게 아이들을 살해한 것에 대해 1급 살인 혐의를, 아이들과 전처를 살해한 것에 대해 1급 살인 공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보석 없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살해된 두 아이는 타일리 라이언과 조슈아 잭슨 벨로입니다. 이 아이들은 2019년 9월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됐고 경찰은 이듬해인 2020년 6월 아이다호주 프리몬트 카운티에 있는 데이벨의 집 뒷마당에서 이들의 유해를 찾았습니다. 데이벨의 전처 태미는 당초 2019년 10월 잠을 자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이들 부부에게 실종된 아이들의 행방과 전처의 죽음에 대해 신문을 한 뒤 이들 부부가 갑자기 종족을 감추면서 미 전역에서 전국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이 부부는 일명 툼스데이 커플로 불려왔습니다. 데이벨은 심판의 날 관련 단체에 연루된 인물로 종말론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부부의 종교적 신념이 살인을 저지른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가운데서는 숨진 전처를 두고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또 데이벨은 전처 태미가 숨지기 한 달 전 태미에 대한 생명보험을 변경해 사망보험금을 최대 한도로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벨은 보험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엇갈린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지난 조사가 부족했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미국 보건당국자들의 촉구에 이어 나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곳은 동물에서, 한 곳은 실험실에서 유래했다는 쪽에 기울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초 보고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해 90일 안에 다시 보고하라고 한 겁니다. Today, the president asked the intelligence community to redouble their efforts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that could bring us closer to a definitive conclusion and to a report back to him in 90 days. 기원을 밝혀야 다음에 올 세계적 대유행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작다는 보고서를 내놨지만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년여 만에 청와대에서 회동했습니다.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문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야당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제각각 아쉬운 부분을 토로하며 각 당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대북 정책에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점과 백신 협력 등의 성과를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당 대표인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의원 외교 차원에서 저희 당도 또 여야 간의 협력에서 초당적으로 한미 간의 의원 외교 협력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은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백신 파트너십 내용이 막연한 데다 국내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한미 간의 원전 수출을 협력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손실보상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까지 정부 비판을 종합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입니다.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한미동맹 보건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백신 협력과 북한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최근에 잇단 산재 사고를 얘기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 근절 TF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방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코로나 등의 이유로 1년여 만에 마련된 자리인 만큼 각 당마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한 모습이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미 정상회담 닷새 만에 미국을 찾았습니다. 정상 간 논의됐던 대북 정책과 관련한 추가 조율을 위한 방미로 관측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취재진과 만났지만 방미 목적을 비롯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방미 목적 어떻게 되시는지. 박지원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은 한미 정상회담 닷새 만입니다.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한미 간 추가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만나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존중해 대북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 원장의 이번 방미는 누구를 만나는지는 물론 체류 기간 등도 모두 비공개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을 첫 기착지로 선택한 이유를 둘러싸고 여러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이 한미 정상회담 전 방안에 판문점을 찾았던 것까지 감안하면 정보당국이 창구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박 원장은 일단 뉴욕에서 짧게 체류한 후 워싱턴 DC로 이동해 미국 측 정보당국자들과 잇따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종합적인 판단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먼저 미국 측 상대인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장과 회동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미 정보당국을 총괄하는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내정 사실이 공개된 성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대치 끝에 어젯밤 결국 파행했습니다.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하며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과 고액의 자문료,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청문회에선 후보자가 검찰 퇴직 뒤 8개월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맡았다는 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하고 다시 검찰총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 이거 코미디예요. 김호수 후보자는 펀드를 판 은행 등을 변호했는데 사기 피의자를 변론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사건을 가려서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법무법인에서 많게는 월 2,9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던 건 국민 눈높이엔 많은 금액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정권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내정됐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박범계 장관, 김호수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황금 트리오입니다. 권력 비리 수사 차단하는 황금 트리오가 구성이 된 거예요. 김 후보자는 검사로 일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검사장 승진 다 바라지 않습니까?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을 주문했는데 반면 교사로 삼으라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듭 거론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와 지시 아래 과잉 수사, 선을 넘어가는 수사. 부인과 장모라고 하는 사건이 연루가 되어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날선 신경전 끝에 청문회는 막판 파행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다시 꺼내들면서 양측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국민의힘은 사과를 요구하며 저녁 질의에 불참했습니다. 결국 청문회는 3시간 반 가까이 중단됐다 인사청문 시한인 어젯밤 12시를 넘겨 자동 산회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돌풍으로 불거진 유승민계 논란이 옛 친박계까지 끄집어냈습니다. 특정 대선 주자를 지지하는 사람은 당대표가 되어서 안 된다는 지적에 옛 친박계 지원을 받는 건 괜찮으냐고 맞서면서 개파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상 유승민계 대표 불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정 대선 주자의 개파가 당대표가 되면 외부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외부의 후보들이 우리 당에 오는 것을 혹시나 꺼려하지 않을까 심한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경선 관리, 대선 관리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유승민계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자 이 전 최고위원은 옛 친박계의 전폭 지원을 받는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가 되면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주저할 거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나경원 대표와 과거 이제 친박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 저는 상당히 겹친 점이 많은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주장을 왜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유승민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도 개파 주장은 흉가에서 유령을 봤다는 것과 같다며 두려움이 만든 허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권 경쟁을 둘러싼 개파 논쟁에 옛 친이계 이재호 상임 고문의 단체까지 불을 붙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자고 모의한 문건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준석 돌풍에 과도한 여론조사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던 주 전 원내대표도 당혹스러워진 상황.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여론조사를 가지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퍼뜨려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진 주자들은 이것이야말로 개파 정치이자 척결해야 할 구태라며 다시 똘똘 뭉쳤습니다. 무개파를 자처한 김은혜 의원은 난데없는 개파 폭탄에 저희가 의심된다고 지탄했습니다. 신진들이 돌풍을 일으키며 활기가 돌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개파 논쟁 가열로 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경제 재개에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오르며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0.59포인트, 0.03% 오른 34,323.05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7.86포인트, 0.19% 상승한 4,195.99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80.82포인트, 0.59% 오른 13,738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거래량 감소로 대형지수는 보합권에서 소폭 움직인 가운데 중소형주를 모아둔 러셀 2000 지수는 1.97% 올랐습니다. 미국의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앞두고 여행 수요 증가 기대로 항공주와 크루즈 선사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긴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형성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원유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4센트 오른 배럴당 66.2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하락폭을 모두 상쇄하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21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166만 2천 배럴 감소한 4억 8,434만 9천 배럴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는 9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휘발유 재고는 174만 5천 배럴 줄어든 2억 3,248만 1천 배럴, 정제유 재고는 301만 3천 배럴 감소한 1억 2,908만 2천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휘발유 재고가 130만 배럴 감소하고 정제유 재고는 15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모두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전주에는 원유 재고가 늘어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는 이란의 핵합의 복원 가능성으로 공급 부담 우려가 커지며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합의 당사국들이 이란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NG의 워터 패터슨 원자재 전략 대표는 이란산 원유 공급이 다시 시장으로 쏟아지면 유가는 추가로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이동량이 늘고 있어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3대 원유 소비국인 인도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터슨은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내달 이동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오는 7월 5일 CEO직에서 물러납니다. 베이조스는 오늘 아마존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날부터 후임자인 앤디 제시가 CEO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조스는 그 날짜가 내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날짜를 선택했다며 1994년 아마존이 법인으로 설립된 날짜로 정확히 27년 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이미 지난 2월 올해 3분기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아마존의 이사회 의장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이조스는 이후 새로운 제품과 사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베이조스의 후계자로 지명된 제시는 1997년 직원 200명 규모의 인터넷 서점이었던 아마존에 합류해 이 회사를 함께 키워온 인물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영화 007 시리즈 제작사로 유명한 MGM을 인수하는 계획이 성사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아마존이 84억 5천만 달러의 MGM을 인수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성영화 시대인 1924년 설립된 MGM은 헐리우드의 주요 제작사입니다. MGM은 자신들이 보유한 컨텐츠의 가치가 1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MGM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애플보다 40%가량 많은 액수를 내고 MGM을 인수키로 한 것은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2010년 아마존 스튜디오를 세워 자체 드라마를 제작했고 현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5월 26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고 낮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예년 기온대에 근접하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따스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73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6도, 59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9도, 55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5도, 밤 최저 5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 들면서 남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LA 시각으로 5시 55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72도, 습도 54%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저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여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